2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내 2억에 산 빌라가 2억 2천이 됐으면 또 2억 4천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냥 2억짜리가 4억이 됐으면 또 내가 3억에 산 빌라가 6억이 됐으면 또는 뭐 9억이 됐으면 이런 좀 그렇죠.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빌라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바라시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2억짜리 빌라가 4억이 되거나 5억이 되려면 개발을 동반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개발이 좀 돼주고 주변 환경이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개발이 돼야지 2억짜리 빌라가 4억이 되고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은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하고 서울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뭐 보통 요즘 분양하는 게 웬만한 거 다 14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14억 이상이다 보니까 서울은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가능해요. 근데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네, 8억에서 10억 네. 차이 정도. 8억 정도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 빌라를 사서 내 추가 부담금 5억, 6억을 냈는데 8억짜리 아파트를 받아.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재개발 자체가 시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도 좀 그런 케이스가 많고 아파트 주변 시세가 6억이야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빌라를 가지고 아파트 개발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빌라를 갖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런 말을 못해요. 만약에 2억짜리 샀는데 이게 2억 2천 되고 2억 4천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면 투자해도 되지만 2억짜리가 4억짜리 된다 이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인천이나 경기도보다 빌라가 비싸잖아요. 4억짜리 빌라를 샀는데 이 4억짜리 빌라가 8억짜리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또 개발도 서울은 토지가 한정돼 있고 경기도나 인천은 주변에 아직 미개발된 땅이 좀 있잖아요. 여유가. 그러니까 옆으로 번질 수가 있는데 서울은 산으로 막혀 있고 물로 막혀 있고 그린벨트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용적률로 개발되게 되면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내 추가 부담금 많이 안 내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억짜리가 8억짜리 되는 게 요즘 어렵지 않게 저희가 주변에 흔히 보는 현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 빌라는 이 4억짜리 빌라를 8억 정도 바라보고 투자하셔도 됩니다라고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빌라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좀 해드렸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잖아요. 네. 이미 뭐 며칠 전에 마감됐죠. 네. 월요일날 이미 마감이 다 돼서 다음 주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역시 오셔가지고 또 소중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꼭 전화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 또 저희 방송이 조금 약간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빌라 투자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저희를 통해 또 빌라를 많이 투자하셨고 또는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이제 그런 좀 관련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 빌라 쪽 같은 경우가 앞으로 가격이 뛰냐 안 뛰냐 앞으로 빌라 시장이 또 붐이 일어날지 아파트는 이미 서울은 붐이 일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져요. 그리고 왜냐면 어떤 아파트는 오르고 어떤 아파트는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오른 아파트를 접하신 분들은 아파트값 많이 올랐네. 근데 내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은 분들은 뭔 소리야? 그렇죠. 거래도 안 돼. 시장에 내놔도 안 팔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뛰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점점 더 사고. 그리고 투자 가치가 없는 아파트는 전세가 오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언제 오르냐면 총 매매가의 전세가가 80% 가까이 붙을 때 그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65% 정도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찬반 의견이 많이 나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미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각종 수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약간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가 언제 오느냐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 같아요. 아파트는 살아났는데 그럼 아파트가 살아나면 사실은 시차를 두고 빌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같이 아파트의 영향을 받아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아파트는 오르는데 비아파트는 여전히 그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지역들은 오르고 있는 것들 아직 많이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B아파트가 언제 오르냐. B아파트 터닝 포인트. B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이잖아. 그렇죠. B아파트의 전세가는 언제 오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보증 그 보험을 들 때 이런 주택 가격을 산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비율을 이제 곱해서 전세 내 보증을 들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6월 13일 이 대책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고, 현재 공시 가격 126%의 이 기준을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정 가격의 126%도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이 감정 가격에 대한 126%를 적용을 했을 때는 공시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한마디로 이 전세 가격 상한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역전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겠다. 이제 두 번째로 발표가 된 거는 현재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그다음에 빌라, 우리 작년부터 이런 대환대출의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을 50세대 미만의 아파트나 빌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런 빌라나 이런 아파트들까지도 KB 시세를 만들어서 이제 9월부터는 만들게 되면 이제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나온 거고, KB 시세가 만들어지면 지금 대출 하나만 활용하는 게 아니죠. 현재 허그에서도 이 KB 시세를 활용을 해서 이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들 때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에서 현재 공시가 126% 룰이 너무 갑작스럽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역효과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게 너무 갑작스러우니 이것보다는 공시가격 기준을 135% 수준으로 이제 다시 좀 조정을 해 놓는다면 현재 같은 이 상황이 좀 더 이런 역전세나 이런 상황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고, 또 이 비아파트라는 것은 거의 57% 이상이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서민주택인데, 이게 사실 주거사다리로 활용되는데 이 시장이 너무 지금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형평성 맞춰서 올리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제 바뀔 게 임박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세보다는 한 20% 정도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이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한강변이나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매매가가 그 전세가보다 많이 높으니까 뭐 20%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의미는 없어요. 거기는 투자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일반적인 외곽 지역, 서울에 우리 역세권 개발하는 자리나 서울에 재개발을 하는데 이 강남 한강변을 제외한 마포권이나 뭐 중심권, 뭐 종로구라든지 이런 중구,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네. 투자 금액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20%가 전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매가도 20%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매매가 대비 2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원가 이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전세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 빌라 매매가를 올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가를 올렸는데 매매가가 안 오르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올리려고.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 네 거로 매매가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 올랐잖아요, 지금. 자, 빌라 전세 말고 다 올랐어요. 빌라 월세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엄청나죠. 그죠? 그죠? 빌라 월세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전세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매매가 올랐잖아요. 그럼 빌라 전세하고 빌라 매매가만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빌라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밖에 지금 안 올랐기 때문에 얘네가 뛸 건데 언제 뛸 거냐라 그 전제만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했던 거죠. 외국에는 아파트라고 하는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일본은 맨션인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트죠. 빌라 위주로 고급스럽게 하고, 아파트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가 고급 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획일화된 상품이거든요. 누구나 다 쉽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고, 누가 속고 잡고 쉽게, 일반인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 우리가 실거주할 수 있는 가치 플러스 자산이라고 하는 가치까지 붙은 거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든지
금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은 거죠. 이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80%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 그렇죠. 투자거든요. 돈 있으면. 그러니까 이미 80%의 사람들이 공감한 거기 때문에 코인도 엮여서 묶였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이 아파트도 그런 게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데 빌라는 엮이는 부분이 적잖아요. 공감대가.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나 경기도나 지방 빌라는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엮이는 내가 일반인도 평범하게 가격을 매기거나 살 수 있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빌라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그래서 빌라도 어떤 가치를 매기냐면 얘가 얼마짜리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느냐로 빌라 가격을 매겨요. 얘는 20억짜리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자리야. 그렇게 가고 있어. 칸남 뉴타운의 빌라가 20억이잖아요. 빌라가 그죠? 근데 왜 20억이냐? 거기는 30억 이상의 아파트를 받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강북의 빌라는 3억, 재개발됐는데 6억이잖아요. 걔는 왜? 12억짜리 아파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짜리 아파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빌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부모를 잘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음에도 이 빌라가 만약에 일반인도 쉽게 가격을 매길 수 있고 거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파트로 안 바뀌는 빌라도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 피가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빌라의 전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뚫리다 보니까 빌라의 월세는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있죠. 자, 성동구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뚫었다. 다방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다방. 네. 플랫폼 왜 이러세요? 네. 원룸의 월세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이 성동구다. 33제곱미터니까 10평 이하겠죠. 117만 원이다라고 해서 강남 3구를 제꼈다라고 합니다. 영등포구는 106만 원이고요. 용산구가 89만 원, 서초구보다 용산구가 높네요. 87만 원. 강남구가 86만 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용산, 서초, 강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월등히 이제 성동구가 높게 나타난 거고, 이거는 조금 이제 데이터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사이에 지난달 기준으로 68만 원이 117만 원으로 평균치가 올랐다라는 거는 요 전달과 지금 현재 분양하는 그 원룸의 퀄리티가 굉장히 다른 물건이 이제 아마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치솟았다라는 이제 좀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까 포비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월세 쪽으로 옮겨가고 월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여기 라이브에서 소개시키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성동구가 신흥 업무 상업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지역이 성수동이잖아요. 그렇죠. 성수동이 아마 이 그 성동구의 이 월세를 끌어올리는데 아마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왜 그런가 한번 보면은 일단 입지적으로 강남 건너편에 있죠. 접근성이 좋다. 한강을 끼고 있고 서울 숲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주제가 빌라 금매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라라고 하는데, 성수동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성수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이 돼버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성수동이 바뀌는데 어떤 요건들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올랐나 하나의 사례로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될 곳이 어딘가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진흥지구가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으로 돼 있던 곳을 요번에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기업들이 입주하기 좋은 환경을 제시합니다. 뭐 세금도 깎여주고 뭔가 여러 가지 재원이나 자원 같은 걸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입점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수동의 미디어 관련 산업 업체 수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의 월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예를 들면 무신사라든지 편집사업이라든지 SM 본사도 거기도 이제 그 서울숲 주변에 아쿠아포레스트 건물 앞에 이제 입점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들어가 있고 요즘에 트렌드가 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이 입점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까지 거기가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더 거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은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월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월세가 뛰는 쪽 같은 경우는 새로 업무타운이 생기는 지역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업무타운 우리가 항상 제가 우리 오피스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항상 업무타운 내에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변도 아니고 업무타운 내에. 그러니까 신흥 오피스타운, 오피스라는 거는 결국은 업무지구가 거기에 많이 입점을 해서 종사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이 많은 거잖아요. 4대장에 은평, 성수, 용산, 잠실이라고 해서 4대장이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거든요. 네. 성수, 용산, 잠실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마포라든지 네. 뭐 좀 강서, 마곡 네네. 이게 다 빠지고 은평이 대신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좀 낚시성 어떻게 보면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네, 광고 호야님도 놀랐어요. 오, 은평도. 호야님 깜짝 놀라셨죠. 예. 광고성이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기사를 뽑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있으니까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를 은평구하고 서소문 일대를 엮었어요. 이 서소문 일대가 결국은 이제 광화문, 서울역 그 일대거든요. 거기는 서울의 3대 주요 업무 권역이잖아요. 강남, 여의도, 종로, 광화문. 이게 기존의 오피스 3대장이잖아요. 3도심이라고 불리고 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인접해 있다 또는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수나 용산이나 잠실은 워낙 유명하고 업무타운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를 제외하고 생뚱맞게 은평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소재가 뭐가 있냐를 봤더니 일단 연신내역에 GTX가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불광역이라는 곳에 이 서울 혁신파크라 그래서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보다 면적이 더 큰 그런 개발이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짚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2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이미 이제 얘기가 되어 왔고 이게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이 큰 대로변에 요 정도의 업무지구가 만들어지는 것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앞쪽도 보면은 되게 그 굉장히 넓은 면적이 비어 있어요. 불광역의 역세권에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 혁신파크입니다.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48만 제곱미터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되고요. 아마 코엑스가 46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엑스보다 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녹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업무지구로만 따지면은 코엑스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등가 법칙에 의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연신대역이에요. 그렇죠. 연신대역이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연신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상업, 업무 상업, 그러니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높게 지어주겠다 정도의 있는 데다 플러스 알파 정도고요.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도 보면은 이 불광역 같은 경우도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 서울 혁신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의 요 앞쪽에 보게 되면은 앞쪽에 이만큼 정도가 굉장히 녹지가 많으면서 건물은 띄엄띄엄 있는 여기가 보면은 환경산업기술원 그다음에 폐기물협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앞쪽에 있는 공공이나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 공간도
개발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한전부지도 한전을 이전해버린 거 아니에요, 평촌으로. 마찬가지로 불광역 역세권에 더블 역세권에 개발이 가능한 땅을 이렇게 놀리지 않고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서울의 큰 방향이고 서울 대개조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면 서울 혁신파크만 볼 것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합치게 되면은 코엑스 한 2배 정도는 되겠네요. 이런 개발까지를 우리가 짚어내야지 이미 많은 매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타서 이런 상업지역, 특히나 GTX의 호재가 중심이 되는 연신내, 그 다음에 불광역 주변 지역 상업지역이 있는 곳,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앞쪽에 공공 또는 혁신파크가 들어서는 요 라인을 따라서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이 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도심의 접근성도 좋고 개발도 되고 또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임대 수익도 올라가게 되고 전세도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라인을 따라서 없던 것들도 개발 계획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잘 골라낸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서울시가 지금 주택 공급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또 최근에 발표된 그 강북권 대개조에서 여기는 서울의 생활권 중에서 서북권에 해당이 되거든요. 서북권의 상업지역을 3배나 더 많이 지정해서 확장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업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이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큰 변화들도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이니까 발표가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미 늦죠. 그렇게 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연신내역이 GTX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신내역을 많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연신내역의 투자 가치도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연신내 쪽 같은 경우, 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심 접근성이 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번역이나 불광역에서는 도심까지 한 4-5 정거장이면 접근 가능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어떤 GTX나 교통이 크게 생긴다고 해서 거기가 되게 좋아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여기서는 한 3-40분이면 도시까지 다 가니까 네. 굳이 뭐 그렇게 GTX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을 가더라도 강남역 주변의 아파트가 비싼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단지가 얼마나 크게 형성됐느냐 아니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모이면서 학군지가 형성이 되느냐. 그 만한 상품처럼 아까 상품성처럼 그렇죠. 비슷한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네. 그 모여 있느냐 숫자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교통이 얼마나 좋으냐. 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은평구 쪽을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연신내역, 불광역, 녹번역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가치를 이 불광역하고 녹번역 사이를 굉장히 좋게 봐요. 여기는 왜 좋게 보냐면 이미 아파트 단지가 다 많이 형성돼 있어요. 자, 위로 보시게 되면 여기 아파트 단지가 여기가 혁신파크. 여기도 또 이제 앞으로 업무타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프로지오라든지 네미안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여기도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그죠? 이제 불광역 주변. 불광역이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구역이고요. 여기는 3080 개발구역이고요. 네. 여기도 역세권 개발구역이고 네. 여기도 역세권 역천역 개발구역이고 요 위쪽은 대조 1구역이고 네, 지금 공사 들어갔죠? 네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불광 5구역이고 네. 여기는 이미 아파트가 되어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미 다 형성이 진행이 다 이미 되고 있어요. 실제 공사가 들어간 지역도 있고 완공이 된 지역도 있고. 자, 이 마지막 남은 토지가 요 녹번역 주변 여기예요. 여기밖에 이제 안 남은 거죠. 여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기만 개발되면 여기는 은평구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대단지가 형성될 자리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은평구의 이제 마포, 아현처럼 그러면 연신내는 네. 강남으로 따지면 강남역 주변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그다음에 불광 아래쪽에 불광역에서 녹번역 사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개포, 대치 또는 뭐 반포? 뭐 이 네. 정도 이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밀도가 개발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궁의 아침 있잖아요. 20억이 넘죠. 예, 제2의 경영의 아침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세 정거장밖에 안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점점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주변에 업무타운도 끼고 있고 또 도심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형성되는 지역이 아마 여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들 중에서 저희가 물건을 찾는 기준이 있어요.
네. 저희가 그냥 물건을 찾아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 가지 기준을 일단 잡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이나 또 재개발 투자하실 때 이 세 가지는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세권 350m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다가 주택 재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주택 재개발이 고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가나 상업민실 오피스들이 있으면은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반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없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 역 주변에서 그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 녹번역밖에 없었잖아요. 이 3호선 라인 네. 쪽에서는 왜냐면 불광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쪽 같은 경우는 상권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플러스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역세권 개발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미 된 곳들도 많죠. 구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녹번역 쪽이 좀 역세권 개발에가 좀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상태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개발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주민 동이 낮고 네. 주변에 호재가 좀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성수동의 예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수요가 몰려드니까 월세도, 전세도, 매매도 지금 성수동에 아파트도 비싸지만 비아파트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엄청난 10억이 넘는 경우도 흔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2, 3억, 3, 4억 하던 애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9억, 10억, 12억 하는 것들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업무타운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서부권에서 상업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곳들이 우리 시청자분도 잘 아시면 상암이 있죠. 그 다음에 상권이 좋은 데가 홍대 주변이죠. 그 다음에 여의도의 접근성이나 뭐 용산의 접근성이 좋은 데가 공덕역 주변이잖아요. 잘 보면은 마포구 라인을 따라서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 이외에는 상업지역이라고 부를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업무상업지역이. 근데 강북권 대개조라고 서울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거의 내용에 보면은 서부권, 서북생활권에다가 상업지역을 또는 상업지역을 3배 정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세권 주변에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는 주택 개발, 주상복합 아파트로 개발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어느 라인을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업무타운이라고 확정되고 발표되고 내년 말에 이미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 서울 혁신파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 가격 변화도 빨리 움직이고 그 주변에 이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지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게 도시계획의 A 다음에 B 이런 순서라고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역세권 개발이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 가치가 다 똑같지 않아요. 이 지하철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노선이 깔려 있는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도심이나 업무타운을 안 가다 보니까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업무타운까지 관통될 수 있는 노선이 있냐 없냐. 그 역세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선 중에서는 업무타운으로 두 군데 가는 곳이 있죠. 이 도심 쪽도 가고 강남까지 모두 다 갈 수 있는 환승 없이 그냥 한 번 앉아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3호선 라인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타운 가는 노선인지 아닌지를 꼭 구분하셔서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2호선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2호선 3개 다 지나가니까. 2호선은 이제 환승 노선. 이어서 2개입니다. 여기도 안 지납니다. 여의도 안 들어가죠. 여의도는 영등포 지나가거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안 지나는 거 있어요. 환상을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곳.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1호선도 좋잖아요. 용산도. 아,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노선들이 다 있어.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역세권인데 아니 노후 주거 지역이 있어야 재개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희가 역세권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녹번역을 준비했지만 다른 지역도 다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권대님이 네. 얘기한 게 서울에 3도심 있잖아요. 광화문 일대,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그다음에 강남 일대잖아요. 거기를 관통하는 노선이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2호선, 3호선, 9호선입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마곡을 지나고 여의도를 지나고 강남을 한 방에 오잖아요. 그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는 도심과 강남을 유일하게 순환선이다 보니까 여의도를 이렇게 바깥으로 걸치지만 어쨌든 도심과 강남을 가고 3호선 같은 경우는 도심과 강남을 다이렉트로 대각선으로 관통을 해버리죠. 그 이외에도 뭐 4호선이 좋네, 7호선이 좋네 얘기하면 다 좋죠.
좋은 거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투자의 선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 경험해본 바로는 업무 타는 하나 정도 관통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두 개를 관통하는 계통은 항상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수요가 2배니까. 네, 수요가 최소 두 2배니까. 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그걸 좀 약간 중요시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좋은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도 올라오시는데 저희가 또 세미나 때 저희가 또 많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물건 또 하나씩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